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유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따뜻한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지나야 했던 지옥의 문은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을의 굶주림과 감시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평양의 중심에서 태어나 소위 꽃 중의 꽃이라 불리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북한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령님의 그림자 아래에서 덧없이 피어나 결국 그분만을 위해 꺾여야 했던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의 엘리트 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16살 온 나라의 소녀들이 선망하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가 곧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가장 은밀하고 끔찍한 감옥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음을. 당시 저는 수령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행복한 동무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19살의 어느 날 밤 호위총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끌고 간 곳은 북한 체제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핏빛 증언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존엄의 이름 아래 자행된 인권 유린의 기록이며 고통 속에 짓밟힌 한 여성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운명이었던 수많은 두 번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 끔찍한 진실을 증언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북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당당국 간부였고 저는 평양의 특권층 학교를 다녔습니다. 특히 무용에 재능이 있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16살에 평양예술단에 입단했습니다. 매일 12시가 다 되도록 연습했지만 저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 춤춘다고 생각했기에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존재 자체가 사회주의의 낙원의 증거였으니까요. 평양예술단 무용수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화려한 공연복을 입고 외화벌이 공연에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북한의 숨겨진 모순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무대 위에서 모든 인민이 행복한 나라를 노래할 때 무대 뒤에서는 굶주린 지방 인민들이 평양의 화려함을 구경하기 위해 몰래 올라왔다가 보안원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무들끼리는 저 동무들은 왜 저렇게 깡말랐니 하고 수군거렸지만 곧 사상 무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선전 문구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간부 동무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예술단은 고위 간부들의 연회에 불려가 공연을 했는데 그곳의 음식은 저희가 평소 배급받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풍성했습니다. 고급 술과 고기가 넘쳐났고 그들은 한복을 입은 저희에게 억지로 술을 따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정말 이런 모습인가? 18살 제가 가장 친했던 무용수 동무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은지. 어머니가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연이 끝난 후 조용히 숙소에서 끌려나갔고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지도원 동지는 은지는 병 때문에 요양소로 갔다고 했지만 모두가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삶이란 투명한 줄에 묶인 인형의 춤과 같다는 것을. 언제든 그 줄이 끊어지거나
혹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특별한 인형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곧 저를 지옥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예술단에서의 제 위치가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 위층의 눈에 띄어 희생될 미끼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제가 기쁨조로 선발되는 충격적인 순간과 함께 체제의 모순이 어떻게 저의 인생을 짓밟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9살의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예술단 숙소에 늦은 밤 호위총국 소속의 검은 양복을 입은 동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즉시 중요한 임무에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령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겠거니 생각하며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끌려간 곳은 평양 시내 외곽에 삼엄하게 감시되는 특각특수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맡게 될 임무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술 활동이 아닌 김정은 동지의 기쁨조 선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에게 교육된 수령님의 은혜는 한낱 조롱에 불과했습니다. 특각 내의 모든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호화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성들은 저처럼 평양의 예술단, 명문대학 등 소위 출신 성분이 좋다는 이유로 강제 선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매일 의무적으로 사상 검열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인격이 말살되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주입하려 했던 것은 오직 하나, 최고 존엄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밥을 배불리 먹고 비단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동무들의 갑작스러운 소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규율을 어기거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그 동무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안원들은 그 동무는 영광스러운 혁명 과업 수행 중 불순한 사상을 품어 교양소로 갔다고 간단히 말했지만 저희 모두는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음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저항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운명이 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아버지의 당 간부 지위는 물론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딱지가 붙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으로 추방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북한 체제는 은혜가 아니라 공포로 유지되는 잔혹한 괴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특각 안에서 21살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속으로는 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영혼을 착취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저의 결심은 이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탈출이라는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탈출을 결심하고 준비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각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매일의 스케줄은 정해져 있었고 저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대기였습니다. 외부 뉴스는 철저히 차단되었고 저희가 보는 TV 프로그램조차 선별된 기록 영화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탈출 결심을 굳히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새로 들어온 어린 동무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평양의 유명 중학교에서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이유로 끌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 끌려왔을 때의 저보다 훨씬 더 연약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몰래 숨겨온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집에 가고 싶다고 속삭였을 때
저는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이 제대에서 끝나지 않고 어린 동무들에게도 대물림될 것이라는 현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이 체제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탈출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무용수였기 때문에 가끔 지방 간부들의 연회에 파견되어 특각을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기 위해 연회장에서 만난 운전사 동무에게 몰래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평양예술단에 있을 때 아버지를 통해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저는 그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 운전사 동무는 몇 주 후 소에게 위안화와 외부 연락책 정보를 쪽지에 적어 제게 몰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돈은 저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탈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각의 경계는 삼엄했지만 매주 화요일 11시에 경비 교대가 잠시 느슨해진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후원구석의 작은 창문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쓰레기 반출을 위해 아주 잠깐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실패는 곧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창문으로 탈출하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작은 칼 한 자루와 지도 조각, 그리고 운전사 동무가 준 연락처뿐이었습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창문을 넘는 순간 저는 공화국의 꽃에서 국가의 반역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음 저의 피 말리는 국경 돌파가 시작됩니다. 운명의 화요일 11시가 되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 아픈 척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경비원에게 몰래 먹이고 후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운전사 동무가 준 쪽지가 젖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동무의 눈망울이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여는 데는 겨우 3분이 걸렸습니다. 작은 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몸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밖은 예상했던 대로 컴컴했고 차가운 평양의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특각 담장을 따라 설치된 전기 철조망이 없는 틈새를 찾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울릴까봐 흙바닥만 밟으려 노력했습니다. 멀리서 경비원들의 순찰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운전사 동무가 알려준 대로 외곽의 작은 샛길로 빠져나왔고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동무 성공했구만. 빨리 타시오. 그는 저를 함경북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제가 모아둔 돈의 절반을 건넸습니다. 함경도 국경 지역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굶주림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산에 숨어 지내며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의 중국 땅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지만 그곳을 가로막는 것은 강물의 차가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의 매복과 순찰이 계속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오늘 자정 강물이 얼어붙은 틈을 타 건넌다고 했습니다. 밤 12시 저는 차가운 얼음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수비대원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눈앞에는 언제든 저를 쏘아 죽일 수 있는 총구가 그려졌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북한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고향이자 저의 감옥이었던 땅. 이제 정말로 지옥을 떠나는구나.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기는 또 다른 지옥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북한의 감시를 벗어났지만 이제 중국 공안과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그림자가 여전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저는 고위층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 당국에게 반드시 생포해야 할 고가치 표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너는 일반 탈북자보다 더 위험하다. 절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의 신분은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외딴 산골 마을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조선족 마을에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농장 일이나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강제 북송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는 것은 곧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 배반자로 처형당하거나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중국 공안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탈북자, 동무가 신고당한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식당 뒷문으로 도망쳐 산으로 숨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국경을 넘을 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국가라는 구조가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저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도 숨 쉴 권리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남조선 남한으로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은 여기서 버틸 수 없습니다. 브로커는 막대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져온 모든 돈을 털었고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비상금을 모두 모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목숨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서 자유의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브로커와 함께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한국행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버스, 그리고 낡은 어선까지 수많은 교통수단과 국경을 넘어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슴 깊이 간직해왔던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난 한국행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덥고 습했으며 저희는 낡은 트럭 짐칸이나 창고에 숨어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여정이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의 말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저희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주로 밤에 이동했고 낮에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허름한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 동무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피해 혹은 정치적 이유로 탈출했지만 모두 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에서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 중에도 저의 신분은 저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특별히 경계했습니다. 제가 기쁨조 출신임을 알게 되면 그들이 저를 다시 북한 고위층에게 되팔아 더 큰 돈을 벌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숨기고 일반 탈북자처럼 행동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함경도 출신 농민이었다.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늪지대를 기어가기도 했고, 며칠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낡은 배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너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보이는 태극기를 보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문은 철옹성 같았고 주변에는 혹시 모를 감시 요원들이 있을 것 같아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자유는 내가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힘을 모아 대사관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잡으려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직 문만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철문을 통과하고 안에 계신 직원 동지들에게 안겼을 때 저는 드디어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 동지들은 저를 안심시켰고 따뜻한 차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여 년의 억압과 고난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제 정말 김정은의 기쁨조였던 저는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보호를 거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저에게는 꿈속의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에서 남한 사회를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유인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특각에 갇혀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비판의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이 굶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말할 권리와 생각할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착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호위 총국 요원들이 저를 잡으러 오는 꿈, 어린 동무가 울고 있는 꿈.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도 저는 저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항상 긴장했습니다. 저는 평양의 꽃에서 이 땅의 평범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지하철,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자유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신분은 저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증언해야 할 의무를 주었습니다. 저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어둡고 은밀한 비밀이 드러나고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여성 동무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핏빛 증언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받은 사랑과 자유를 갚기 위해 살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이룬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기적을 만듭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